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 형사부 5월 12일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압 1683호 피고인 김용현. 예,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는 파견검사 신충섭, 박경웅, 문호섭, 나상돈 검사님 4분 나오셨고요. 네, 맞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자유서울의 이하상 변호사님, 추양 가을 햇살의 고영일 변호사님,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3분 나오셨고요. 예,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항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제11조 6항에 따라 변론 전부가 속기 및 녹음됨을 고지합니다. 예, 지난기의 재판 내용을 공판 조서에 따라 고지하겠습니다. 4월 28일 5회 공판기일 열렸고요. 변호인 측에서 검찰 측 추가 증거 283번 전자정보 확인서가 284번 블랙박스 CD의 인식값을 담은 확인서인지, 그리고 그 CD가 노상원의 산타페 블랙박스 CD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였고, 특검 측에서 순번 283번 전자정보 확인서는 284번 블랙박스 CD의 인식값을 담은 확인서이고, 284번은 CD는 노상원 산타페 블랙박스 CD이고 원본의 음질 개선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284번 CD가 음질 개선본으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의견으로 증거 의견 진술하였고, 검찰 추가 증거 244번에서 355번 중 284번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284번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참여관님 284번이 아니라 283번 증거로 제가 채택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증거 조사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서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 그래서 변호인은 283번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증거 채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증거 조사는 오늘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변호인도 그렇죠. 예, 그렇게 진행합니다. 조서가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증거 채택했기 때문에 283번, 284번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조서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부동의안 284번에 대해서도 채택한다고 조서가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채택한다고 결정 고지하였고, 그래서 재판부에서 151번 수사보고, 153번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증거 기각 결정 고지하고, 나머지 수사보고에 대해서, 위 수사보고에 대해서는 증거 설명 부분을 추후 제출할 것을 특검 측에 요청하였고, 기각한 151, 153을 제외한 152부터 또 154에서 355번 모두 채택 고지하였습니다. 특검 측에서 4월 22일자 의견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군사비밀 열람 조치 및 비닉화를 해제한 별지 범죄 열람포에 대하여도 피고인 측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다만 군사 비밀에 대해서는 중개를 제한하고 비공개 상태로 열람 진행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검 지휘서 제출 및 진술하였고, 4월 21일자 의견서에 이어서 4월 23일자 의견서 진술하면서 정인신문 예정인 에 대한 공무상 비밀 신고서 제출 관련해서 26년 4월 22일자로 정보사령부로부터 정인신문의 승낙을 회신받았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인신문 관련해서는 재판 중계를 제한하고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계를 제한하고 정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방청객 퇴정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오전에 오후 3시부터 정인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특검 측에서 추가로 336번부터 351번까지 제출하였고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고 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각된 증거인 151, 153번과 녹음 파일 증거조사 채택은 되었지만 증거조사 하지 않은 나머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다 제출하라고 명하였고 이 부분 위수정 관련 내용으로 검사 특검 측에서 주요 증거와 위법 수집 증거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별도 속기록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원래 증거 동의했던 293 진술 조서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본의에서 부동의한다고 해서 기각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 동의한 나머지 증거인 245번과 부동의한 284번의 녹음 파일을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 증거조사를 마쳤고 증거조사 결과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 비니카를 해제할 군사비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를 변호인에게 제시하였고 그 변호인 별지 일람표 검토를 잠시 휴정하여 검토를 마쳤으며 휴정 후 다시 재개한 재판에서 변호인은 일단 범죄 일람표를 검찰 측에 특검 측에 반환하면서 의견 진술로 증인 주신문 54, 55항에서 피고인 또는 문상호는 어떤 이유로 군무원과 부사관을 장교로만 구성하고 전라도 출신을 제외한 것을 알고 있는가요? 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질문을 했는데 지금 비니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을 전부 다 비니카했다. 이 사건 비니카가 되지 않은 내용을 보니 범죄일람표 순번 1번, 6번, 7번, 11번, 24번은 전부 다 출신이 전라도 요원이었고 이런 부분도 특검이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추정이 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추가로 변호인 측에서 범죄일람표 기재는 물론 나와 있지만 39번에서 46번을 보면 부사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전라도 요원을 제외시키라는 이 신문 내용 주장 자체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악의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교와 부사관들 간의 어떠한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장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그 내용을 가리기 위해서 특검제에서 비니카했다고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검찰 측에 변호인 주장에 대한 그 경위에 대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명하였고 군사기밀 관련해서는 정보사 요원 인적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 개인정보 처리 지위에 있는 사람은 문상호 나 전제하에서 피고인이 이와 공모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기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재판이 오늘자로 속행되었습니다. 예. 지난길 재판 내용을 공판 조서에 따라 고지하였는데 변경하거나 이해할 점 없으시죠? 예. 오늘자 진행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 지휘서 제출하였고요. 특검 측에서 4월 30일자 의견서 6번째 의견서 내셨죠? 네, 맞습니다. 예, 기존에 신청한 수사보고서 중 증거 신청 부분 일부 철회하는데 순번 17번, 29번, 31번, 34번, 96번, 121번, 122, 124, 148, 149 부분을 철회한다고 지금 의견 진술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택 보류 중이던 기존의 수사 보고서는 모두 철회하고 대신 7개의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첨부해서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증거로 신청한 언론 보도 관련한 일부 증거 신청 철회하는데 그 순번은 36번, 49번, 69번, 78번, 80번, 82번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사보고서 중 일부 처리하고 언론보도 부분 증거 신청 처리하는 걸로 의견 진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진술할 부분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참여관 이 부분 철회된 부분은 예, 증거 목록의 철회 부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측에서 5월 6일자 의견서를 내셨고요. 공범 문상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노상호는 문상호 사령관의 명령 범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 같습니다. 예, 추가로 뭐 진술할 부분 있으신가요? 증거 기각된 수사보고서를 증거 설명서 형태로 원본을 제출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좀 의문입니다, 재판장님. 예, 그 증거로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증거에 대한 설명을 더 참고를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 예.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 자체가 재판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재판장님. 그 의견 진술하는 걸 조서에 기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5월 6일자 변호인 측 의견서 내셨고 오늘자 법정에서 추가로 또 변론 요청해서 또 내시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진술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최후 변론 때 때 하시는 거고 예, 하시는 거고 추가로 증거를 7호점 내시는 거죠? 예. 뭐 취지가 뭔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 내란 특검에서 2025 고압 일반 이적죄 사건의 공판 조서를 그 내란죄 항소심 사건에 제출하려고 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판 조서는 2급 비밀 등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 기밀이 포함돼서 그 일반 이적 재판부가 엄격히 외부로 유출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 기밀 누설 미수죄임을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정부사 대원들의 성명과 계급 등이 명시된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내용을 누설하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걸 비교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사 대원의 성명과 계급은 군사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 법정에서 받아봐서 내용을 지금 다 파악할 수는 없는데 예. 누설할 상대방은 어느 대상이 누군가요? 누설한 상대방은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고등법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되고 그 관련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열람 등사하게 되면 법정에 제출한 거에 대해서 예. 그거를 지금 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열람 등사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적 재판부에서 그 하지 못하도록 이미 금지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럼 그 대상자는 재판부인가요? 아니면 그 열람 재판부와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열람 등사하는 사람 전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뭐 특검적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이 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서 송부 촉탁을 이제 신청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했던 거고 실제로 아직 재판부에서 체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예. 고발장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아마 저희 재판부 경험상으로는 저희도 지금 군사 기밀을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 관련 판사들은 다 이거 2급 그 기밀 취급 인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제 경험만 말씀드리는 거 이 예, 부분에 예. 대해서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 이 입장에서는 요거를 열람 등사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거를 같이 바라보면서 열람 등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열람하면서 기밀은 반드시 누출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고발장 수사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증거에 대한 의견은 뭐 특별히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정제 7호증 증거조사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증거조사 결과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증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 체부 일단 고지하고 나아가 서정조사를 마칠 텐데요. 서정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예. 지금 151번까지는 체부 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제 1번부터 150번에 대해서 일부 이미 체부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정인신문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150분까지 지금 체부 결정 고지하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은 기존에 체부 결정이 이루어지고 증거조사도 일부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제외하고
그리고 기각된 부분만 내가 일단 고지하고 기각 고지 안 한 부분 다 채택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뭐 11번까지 기존 이미 체부 및 일부 기각됐고 증거조사도 이루어졌고요. 이제 12번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사무기구 지기표에 대해서는 이제 채택 결정합니다. 그리고 15번 각 상세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일단 채택 결정하는데요. 제가 특검 측에서 지난번 그 제가 일부 채택해서 이수정 주장 관련 부분에서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네. 15번에 대한 압수수색 근거가 있는지 조금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내가 일일이 다 대조를 못 해가지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맞춰봤는데, 근데 특검 측의 의견 진술 부분에서는 15번 진술 부분이 일단은 관련된 압수 근거가 설명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압수로 확보한 자료가 아니고 예, 이미 제출한 건가요? 네, 조사 받을 때 검찰에 본인의 송금 내역을 이미 제출했던 상세 거래 내역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조서에 기재하겠습니다. 혹시 이미 제출 뭐 했다는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근데 그건 진술 조서에 참고하면 이제, 그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진술 조서는 다 기각 결정된 상태고 네, 이게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진술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아니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게 그 송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그 자료입니다. 진술 자료가 아니란 취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채택을 합니다. 예, 채택을 하고요. 근데 이유가 잠깐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일단 다 하고 나서 나는 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번에 대해서는 정성욱 내용 정리 메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진술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각하겠습니다. 예. 16번은 기각하고요. 예. 그리고 넘어가서 30번 김봉규가 작성한 노상원 작성 계엄 임무지시 문건 내용 복귀 메모 이 부분 역시 공범 진술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제가 말하지 않는 부분 다 채택하는 걸로 하고요. (61번) 대령으로 받은 인명단 자필 기재 양식 좀 애매한데 이 부분 또 제가 3회 기일에 체부를 보류한 상태였는데요. 이 부분 또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67번 문상호의 12월 3일부터 4일 시간별 진행 경과를 문상호가 아마 자필 기재한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수사기관 작성 진술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기각합니다. (102번) 정무사 요원명단 중간 취합본 수사 과정에서 적어서 낸 거죠. 제 순번을 잘못 들었습니다. 102번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공범 진술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라 기각합니다. 기각하고 109번 언론 기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안 하셨더라고요. 철회를 유지하시는 겁니까 혹시? 109번 사드 기지 폭파 임무. 네, 109번 언론 보도도 처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예, 나머지 부분 다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채택을 합니다. 예, 특검 측 다 확인하셨죠? 네, 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각하는 부분 16번, 30번, 61번, 그리고 67번, 102번. 예, 그리고 109번은 원래 기각할 예정인데 철회하셨으니까 따로 뭐 기각하진 않고요. 예, 나머지는 다 채택하는 걸로 합니다. 예, 150번까지 다 채택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예, 이하상 변호사님 의견 진술하시죠. 예, 아까 15번에서 예. 지금 채택하시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이미 제출 받은 물건에 대해서 별도의 압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별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조사 자체가
기각되면은 이거 같이 기각되는 것이 맞고요. 이거는 채택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판결 작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증거 배제 결정으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채택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 판결서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가 뭐 증거 체부에 대해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 특검 측에서 제가 방금 기각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증거 서정조사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서정조사 관련해서는 혹시 뭐 중계 또는 비공개 재판을 중계 제한이나 비공개 재판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 네. 서증조사 관련해서는 큰 뭐 중계나 뭐 비공개는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 신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피고인 신문은 저희가 피고인께서 어떤 말씀을 뭐 하시는 과정에서 이 예. 군사상 기밀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중계 제한이 함이 좀 마땅한 것 예. 같습니다. 그 특검 측 의견으로 서정조사 자체는 예, 중계 제한이나 비공개 재판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 신문은 경우에 따라서 군사 기밀이 내용이 누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계를 제한하고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 의견도 좀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지금 이게 그 저희들은 애초에부터 재판 중계를 반대하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또 중계가 강행되어 왔는데 지금 막판에 와서는 거의 특검의 의견에 따라서 특검이 원하면 중계, 원하지 않으면 중계하지 않고 이런 방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김영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중계를 원하지 않고 그다음에 서증조사는 원한다. 이거는 특검이 자기들 주장하는 내용만 국민들에게 노출시키겠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예 말씀 더 예, 그래서 예, 뭐 맞죠. 그래서 김영훈 장관 전체를 중계를 불허하시면 불허하시고 허용하시면 다 허용하셔서 그래서 만약에 김 장관께서 말씀하시다 군사기밀 나오면 그 부분만 뭐 어차피 녹화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걸 처리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특검의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끌려가는 거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특검 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일단 뭐 추가는 의견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군사 기밀이 이제 누설될 위험성을 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특검 측 의견은 이제 서정조사는 이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군사 기밀 설명 부분을 제외하고 서정조사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 신문은 이제 특검 측도 물어보겠지만 이제 변호인 측이 물어본 질문 사항에서는 특검 측이 컨트롤할 수 없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군사 기밀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중계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네,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변호인 측에서 오늘 피고인 신문 사항에 군사 기밀 사항이 혹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면 변호인 피고인 주신문 사항에는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 없다는 취지신 거죠? 네, 김영훈 장관 본인 지금 말씀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정조사 부분은 그 특검 측에서 그 군사 기밀을 제외하고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피고인 신문 부분은 오히려 지금 피고인 측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일단은 서정조사는 일단 재판 중계가 일단 원칙이니까요. 법상으로는 중계가 원칙이고 공개 재판이 원칙이니까 일단 서정조사는 뭐 특검 측 의견에 따라서 일단 중계하고 공개된 상황의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그 일부만 그러니까 특검의 서증조사 내용만 공개가 되고 김영훈 장관의 말씀은 공개가 안 되는 거는 좀 공정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법상으로는 특검 법상으로는 재판 중계나 공개 재판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그럼 다 예. 공개를 하시든가 아니면 다 근데 이제 군사 기밀의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는 재판 중계를 제한하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서정조사 과정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특검 측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중계해야 되는 거고요. 공개 재판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지금 이 쟁점은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원래 특검법에 따라서 공개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원칙을 특검에게 적용하면 특검의 주장은 그대로 노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장관의 말씀이나 저희 주장은 뭐 저희 주장은 아니겠지만 장관의 말씀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보면 원칙에 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군사정보라는 거는 사실 특검이 어떻게 할지 저도 또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개하면 다 공개, 비공개하면 다 비공개. 이 특검 측 뭐 추가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만약에 일괄적으로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중계 제한하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장 고영을 변호사입니다. 그 특검에서 주장하는 군사 기밀의 범위와 또 변호인 쪽에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이 비밀의 범위가 지금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건을 들어서 상황마다 공개 비공개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괄적으로 비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일관적으로 공개하든지 해야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그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다투는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 측에서 의견을 수정해서 서정 조사도 비공개를 하고 재판 중계 제한을 원한다고 진술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네, 그럼 그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검 측 의견 그렇게 쌍방 하시죠. 합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 좋습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특검 측이 역시 서정 조사도 포함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정 조사 관련 부분 일부 나올 수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제안해서 설명하겠다는 건데 네. 비공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 포함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서정조사 포함해서 피고인 신문 포함해서 이 부분 재판이 피고인이 노사항에 누설한 군사상 기밀은 정부상 요원 인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군사 상급 비밀로 관리되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서 아니 되기 때문에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국가자산으로 이 사건 심리가 중계 및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안녕 질서가 저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로 헌법 제109조 단서 및 내란 외환 특검법 제11조 사항 단서에 따라 재판 중계 예외 사유에 해당되므로 중계를 제한하고 비공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다시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고 재판 중계도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위님 혹시 밖에 나가서 방청 대기하고 있는 분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예. 예. 이 사건 관련해서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상고 기각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 특검 측에서 뭐 추가로 관련 자료를 뭐 참고 자료를 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종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고 거기에 예. 참고 자료 첨부해서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최종 의견서는 오늘 변론 종결 후에도 내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변론 그럼 종결 거기에 후에 관한 지난 기회는 뭐 군사 기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데 아직 제출 안 됐는데 거기에 그럼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내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측 추가로 더 신청할 증거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 최종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의견 지술에 앞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를 점거하고 그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한 후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위헌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에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위헌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정보사령관 문상호 등을 통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에게 군사기밀인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들의 신상 정보를 누설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후 피고인은 노상원과 함께 계엄 선포 직후 운영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면서 노상원은 사실상 제2수사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체포와 신문을 준비하였으며 실제 12.3 비상계엄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출동시켰고 정보사 요원들을 제2수사단의 수사 2, 3부로 편성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초안이 작성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노상원을 통해 정보사 소속 군인들을 이 사건에 끌어들였고 정보사 소속 최정예 부대를 본래 임무와 전혀 무관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였는 바 이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 단계에서부터 실행 단계까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을 기획하고 설계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감추면서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있는 후배 군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범해진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이 사건으로 유출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실명을 포함한 신상 정보 등 정보 자산의 중요성과 아울러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호인 최후 변론 하시죠. 재판장인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준비한 PPT 자료로 최후 변론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출한 변론 요지서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또 추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뜨네네. 예. 그 변론 본격적인 변론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변호인 주장 요지를 담은 최후 변론 요지서 최종본은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할 예정이며 오늘 PPT 자료를 바탕으로 진술한 내용이 변호인 최종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제출한 변론 요지서 최종본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수정할 부분은 변론 종결 후 재판부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추가로 제출할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중복 설명하지 않고 해당 부분은 목차, 제목 그리고 취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변론의 구성은 공소사실 요지, 변호인의 최종 의견, 증거능력 배제 결정의 필요성, 이 사건 기소의 문제점과 공소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또 해당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없음을 이유로 반박하겠습니다. 또 특검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조금 전 특검 쪽에서 낭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는 무죄 판결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체의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충실하게 변론에 임하였고 특히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무엇보다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정보사 관련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능력 배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언급할 대상은 디지털 증거, 이에 기초하여 생산된 2차 증거, 또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제출받거나 영장 집행에 따라 조치한 군사기밀, 그리고 기사 등 제전문 증거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사 등 제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철회를 하거나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하거나 이미 채택하셨다 하더라도 배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판결이고 이 판결은 간첩 사건에서 확립되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특검이 철회하지 않거나 증거 신청에 대해 재판부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주장을 전개하겠습니다. 전자정보들 가운데 채택된 것들 일체가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원본성과 무결성 입증이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디지털 증거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제출하고 증거 방법으로 신청한 다음 법원의 채택 여부를 기다리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재판부가 증거 규칙상 정하는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증거, 예를 들어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증거 방법을 채택하실 경우 또 판단에 사용하실 경우 향후 모든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번거로운 전자정보 수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정보의 경우 간첩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그 증거 능력을 따져보아야 하며 특히 이 사건 특검이 제출한 다량의 그 증거 방법에 포함되어 있는 녹취서와 같이 원본성과 무결성이 전혀 없는 1차 전자증거에 기초하여 생산된
2차 증거들 역시 위법 수집 증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 능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번 18번 김태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의 경우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순번 20번 내지 22번 각 녹취서 역시 CD 그 자체가 제출된 바가 없고 CD 내 파일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된 바 없습니다. 순번 33번 대령 통화 내역 발신 사본의 경우 압수 및 포렌식 근거 자료가 전혀 없고 순번 34번 수사 보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특검이 제출하고 있는 그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통화 녹음 파일, 그 통화 녹음 파일을 문서로 만든 녹취서 그리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합니다.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에 대해서 그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본은 물론이고 그에 기초하여 생산된 2차 증거 역시 전부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기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기밀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군사기밀을 반출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순번 42-5 정보사령관 출장 일정, 순번 66번 장교 약식 자료표 등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이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증거 방법의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 능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사건에서 특검이 제출한 전자정보 군사기밀은 이 PPT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로 가주십시오. 다음으로 재전문 증거와 기타 특검 신청 증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전문 증거의 경우 대표적으로 순번 26번 뉴스포터 1 기사와 같은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증거 철회가 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8일자 증거 의견서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순번 175 내지 214, 227, 228, 231 내지 235, 237 내지 240의 경우에는 공소사실 관련성이 없으며 입증 취지가 불명하므로 증거배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증거 능력에 관한 변호인의 의견은 3월 17일자 및 3월 18일자 각 증거의견서 내 증거배제 필요성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자정보 그리고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PPT에 기재한 내용을 풀어서 별도의 유지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사정이 그 무인기 사건이고 재판장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 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1512 일반 이적 등 공소장 일반 이적 등 사건인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허위로 작출된 증거에 바탕하여 허위 공소사실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정경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이 사건 군기 누설 등 사건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앞서 증거조사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특검이 사후적으로 음질 개선이라는 핑계하에 증거 방법에 대해서 조작을 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책임을 묻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박스 저장 통화 녹음 파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경찰 녹취는 과장님이었으나 특검 수사 보고서에는 장군님으로 최초 경찰 녹취서에는 대면 보고하고 왔습니다가 특검 수사 보고서에는 개연 보고하고 왔습니다로 변경된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1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 앞에서
제가 과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호야라고 부르고 문상호 사령관은 저를 과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슬라이드 18면부터 26에 이르는 부분은 문상호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또 증거순번 159번으로 제출된 서울중앙 군사법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언한 부분 가운데 특검의 증거방법 조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기재한 부분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기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기소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2026년 3월 31일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먼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행위기간으로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가 기재가 되어 있고, 범죄 일람표 실행기간은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2024년 11월 19일경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검은 장관님의 행위기간을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무려 3개월에 달하는 기간입니다. 반면 범죄 일람표 기재에 따를 경우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2024년 11월 19일경까지 정보사 요원 명단 제공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계획 부분에서 기재된 행위기간은 실제 실행 행위기간이라고 적시된 것과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계획기간이 불특정합니다. 계획기간으로 적시된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 이 기간 중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특별히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기간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에서는 계획이라는 공모단계 행위기간을 3개월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도 그 기간 중 장관님의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장관님께서는 공모를 하거나 군사기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와 인식 자체가 없었으므로 특검이 이를 당연히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특검이 이를 가사 주장한다고 한다면 기간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계획을 했는지 밝혀야 하나 범죄 일람표 기재를 포함하여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모 단계와 실행 단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모, 즉 계획의 기간을 202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3일로, 실제 명단 전달, 즉 실행 단계 기간을 2024년 10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19일로 각각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기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가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명단 전달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2024년 9월경부터 2024년 12월 3일까지의 계획기간 중 장관님이 군기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언제 하였는지, 장소가 어디인지, 방법은 어떠한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공모기간은 2024년 9월경부터 같은 해 12월 3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행위기간은 실제 행위기간보다 공모기간이 더 넓어 주장 자체 비논리성이 존재합니다. 공모는 상식적으로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맞는데, 공모기간이 행위기간보다 넓다면 그 공모기간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못한 이상 이와 같은 비논리성은 해결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0페이지로 가주십시오. 이 사건 기소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수사 과정이 위법성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양상으로 드러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령의 경우 새벽 3시 8분에 조사가 종료되었으나 실질적 심야 조사에 관한 동의와 서면 허가가 부재합니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에 따르면 심야 조사, 즉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조사는 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며, 법정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그리고 피의자의 사전 요청이 있을 때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같은 법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야조사의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여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인 수사 환경에서 본인이 사전 요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서면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심야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모두 9시와 11시 이후에 조사가 종료되었으나 수사과정 확인서, 심야조사 요청서가 각 누락되어 있습니다. 경우 이후 3시 10분 심야 진술서 작성하였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바 없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경우 추가적으로 2024년 12월 15일 박선원 의원의 수사 지휘에 따른 불법 긴급 체포 상태에서 진술하였다는 점을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기소의 마지막 문제점은 사실관계를 특검의 관점에 따라 사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출된 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하여 재판부께서도 당시 대량 탈북의 조짐이 있었고 정보사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요원들을 추가로 보충하고자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것을 비상계엄 준비라고 사후 재구성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했던 업무는 대량 탈북에 대비한 업무일 뿐이지 비상계엄과 상관이 없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의 증언 역시 이와 일치하고 특히 선행기소 사건인 2025 고압 129 내란 우두머리 종사 사건의 제1심 판결문 역시 명단 작성의 초기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중기소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선행기소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완전히 포함되며 법리적으로도 완전히 포섭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31일자 변호인 의견서 제3면에서 제7면까지의 기재 그리고 오늘 제출한 변론 요지서 최종본 제6면에서부터 제19면까지의 기재를 통하여 말씀드렸고 지명 관계상 해당 요지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선행기소 사건과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를 기준으로 할 때 선행기소 사건과 이 사건 기소 사건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행위 주체는 모두 장관님으로 동일하고 행위 기간 역시 동일하며 행위 장소는 선행기소 사건의 경우 국방부 장관 공관들을 포함하고 이 사건의 경우 주로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모와 관할서는 선행기소 사건의 경우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을 포함하고 이 사건의 경우 노상원,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으로 적시되어 있어 이 사건 가담자들이 모두 선행기소 사건에 가담 및 공모했다는 주체로 적시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사건 그 목적으로 조금 전 특검이 공소사실 유지 최후 주장을 낭독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제2 수사단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점이라고 하는데 선행기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 행위로 선행기소 사건의 경우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정보사 요원 명단 제공이 주된 행위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포함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포괄일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기소 사건에 완전히 포괄되는 포괄일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소할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된 시점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소일은 2025년 12월 13일이고 기소 주체는 조은석 특검입니다. 선행기소 사건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며 이 역시 이 주체가 조은석 특검으로 이 사건 기소 주체와 동일합니다. 두 개의 기소 내지는 공소장 변경이 약 17일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양 사건의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행위 주체, 행위 기간, 행위 장소, 공모 주체, 목적, 구체적 행위 모두에서 완전히 동일한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 기소 주체와 선행기소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주체가 동일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종사 사건 기소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선행기소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전에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기소는 조금 전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 목적을 비상계엄 준비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행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에 전부 포섭되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선행기소 사건의 재판부 역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2025년 12월 30날 허가 결정을 내려 이 모두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은 2025년 12월 30날 공소장 변경 신청 시 새로 제출하는 공소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반영했어야 마땅하고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그 근접한 2025년 12월 13일 기소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소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이중 기소로 인해서 재판부별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게 될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는 이중 기소의 폐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기소 사건 제1심 판결문 제722면의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는 9월경부터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재판부께서 만약 9월경부터 비상계엄 준비 일환으로 제2수사단 설치 계획에 따라 명단을 유출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원이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호가 이중기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공소기각 다음으로 공소기각 사유로는 공소사실 불특정과 공소권 남용이 있습니다. 공소사실 불특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기소 그리고 공소사실 불특정 현재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공소사실 불특정 모두 피고 김영현 장관님의 방어권 행사를 심히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 모두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재판부께서 실체관계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이 공소기각 판결 선고의 이유가 충분합니다만 실제 판결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며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군사기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되는 바입니다. 또한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실제 전달한 명단이 불일치하며 전라도 인원을 제외하라고 공소사실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열람한 범죄 일람표에는 6명의 전라도 출신 인원들이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허위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별표와도 불일치함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증제 6-3호증으로 제출한 공개 보도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군사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박스 녹음 파일 통화 녹음이 녹음된 녹음 파일의 녹취선은 조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방법 일체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설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달된 정보의 실체는 이름 그리고 계급입니다. 특검의 현재 주장은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사항은 상급 군사 비밀이라는 것이지만 실제 전달 내용은 계급 및 성명에 불과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비공지성, 국가안전보장의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의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 그리고 군사기밀 표시 또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이 모든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군사기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달된 계급 및 성명은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모든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가령 문상호 전 정보사 사령관은 특검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기재 최종 명단이 본인이 전달받은 명단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계급과 이름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명단 자체는 절대로 군사기밀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소속과 성명, 연락처만 가지고 상급 비밀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노상원 혹시 전달받은 정보는 계급 내진 성명에 불과하며 특히 오영대 인사기획관의 경우 전달받은 명단에는 소속과 군번이 전혀 없어서 일일이 대조를 하면 찾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하였습니다. 경우 특검이 제출하는 명단 혹은 제시받은 명단, 전달한 명단은 새로 명령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새로 생산한 명단으로 평소 비밀로 관리하던 인원 명단이 아니며 특검이 유출되었다 주장하는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다시 말해서 계급과 성명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령 역시 이름이나 계급 정도는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한 바 이 모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인들의 증언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실제 명단이 불일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호 사령관과 노상호 정보사령관의 일치된 증언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특검 주장하는 유출 정보라고 특검이 주장하는 사항과 실제로 전달된 명단 사이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원도 그렇습니다. 특히 문상호 사령관은 저 시점이 좀 엉성합니다. 안 맞을 겁니다. 저는 뒤죽박죽 됐다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만든 자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범죄 일람표가 실제 전달받은 명단과는 상이하며 사후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일람표 기재 자체가 실제로 전달된 명단과 그 형식과 내용이 있어서 다른 허구적 문서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인원 제외하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일 재판장께서도 보셨지만 전라도 출신 6명이 범죄 일람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작성할 당시 특검은 전라도 출신 6명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라도 인원을 제외하라라고 버젓이 허위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공소사실 기자 자체가 허위이고 또한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명단 작성에는 이와 같은 지시가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없고 대체 누가 이런 지시를 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그 사실적 기초를 결여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별표와의 불일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범죄 일람표 기재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상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상급 비밀이란 정보부대 또는 군 방첩 업무 수행부대의 세부 조직, 세부 임무, 그리고 인원들의 직책, 업무 내용인데 이 사건 명단에는 이러한 점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 앞에서 공소장에 나와 있는 저희가 작업한 명단이 저렇게 세부 조직이나 세부 임무가 명시되어 있나요? 이 사람의 직책이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게 써 있나요? 라고 반문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 조직과 임무, 직책 등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제 6-3호증 공개된 보도자료와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성명과 계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증제 6-3호증에는 인적사항으로 계급, 성명, 나이, 출신, 주요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 사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자료를 추출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하여 볼 때 증제 6-3호증, 즉 공개된 보도자료,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자료 내의 정보량과 그 상세함의 정도는 이 사건 명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자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단은 절대로 군사기밀에 해당할 수 없으며 만약 이 사건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증제 6-3호증을 보도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부는 언론을 통하여 장성급 장교 인사 명령을 보도자료로 일반에 배포한 사실이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장, 준장, 진급자 인사 명령도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특별히 김문상 대령, 박정훈 대령 등 그 성명과 계급, 경력 사항과 얼굴 사진까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보도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군사기밀이 아닌 이상 그보다 훨씬 적고 덜 자세한 정보인 계급과 성명만으로는 군사기밀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정보가 군사기밀이 된다는 특검의 주장은 현실에 들어맞지 않으며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누설의 고의 및 공무원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사실로 군기 누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장관님께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노상원 장군 한 일을 잘 도와줘라 라고 지시했을 뿐이며 이는 대량 탈북 대비 업무 지원 지시로서 군사기밀 노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령은 사령관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대령 역시 이름이나 계급 정도는 전달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바 명단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당사자들조차 그 행위가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이란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김영현 장관님이 군기 누설 행위에 대한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고의나 공모 관계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특정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3자로 취급하는 특검 주장은 오류가 있고 또 공모관계가 부재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문상호 사령관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봉규 대령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새로 생산한 명단은 제가 평소 관리하던 인원 명단이 아닙니다. 업무 내용으로 인원들의 이름이나 신상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거나 생산하는 것은 제 본래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하여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신분이 필요하므로 문상호 모두에게 이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장관님이 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들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정보란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계급만으로는 국내 개인 특정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 증언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소속, 계급, 군번이 있어야 하는데 소속과 군번이 없어 일일이 대조를 하며 찾아야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문상호 사령관 역시 군에서는 군번 없으면 사람을 절대 찾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군에는 동명이인이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존재하므로 성명과 계급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사 내부 군인들의 일치된 증언이고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보호 대상으로서 개인정보에 전혀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3자로 취급하는 특검 주장의 오류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누설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전달한 당사자들조차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가 없었음이 명백한 이상 장관님에게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간과하고 있는 이 사건 특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의도적으로 당시 실존하던 안보 위협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6일에는 주쿠바 북한 외교관 219 참사가 망명한 사실이 있고 이는 이태영호 전 의원 이후 최고 고위직의 망명 사실이며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북한인민구 총참모부 국경성부군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돼서 명령 하달 등 대량 탈북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사에서 이를 감지하고 대량 탈북에 대비하는 것은 정보사 내부의 정보사가 해야 할 당연한 업무이며 이를 비상계엄과 연관짓기 위하여 특검은 계속해서 실존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외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은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과도 상이한데요. 근본적 차이를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된 정보 가운데 가명, 활동 영역, 위치 등 전반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개그가 성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휴민트가 전반적으로 무력화되었고 특히 대중부 정보망이 완전 붕괴되었다는 것이 지난해 1월 21일 선고된 서울중앙지역 군사법원이 2025년 1월 22일 선고한 유죄 판결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고 휴민트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한 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밀성이 전혀 없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그 특수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자문 권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특검은 개헌법상 합수부 구성 자체가 마치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공소사실이 작성되는데, 이 점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검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합수부 구성 자체가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당시를 기준으로 계엄법은 엄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적법하고 합법한 법률이며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법률이라 판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계엄법에 따른 계엄령 발령 시에 합수부 구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마땅히 이루어질 군내 과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엄사무 수행 일환으로 계엄령 발동에 따라 합수부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범죄로 볼 수 없고, 그 준비를 두고 당연히 범죄 공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관님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수사단장의 역할을 맡기시거나 그런 과업을 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단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령관들 연락처가 필요한데 전화 인력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시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보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합수부 제2수사단장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수사단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신 장관님께서 수사단장을 맡기시면서 사령관들과 전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사단장을 맡기실 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 특검이 낭독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구형 과정에서 전개한 변론은 모두 특검의 상상에 기초한 허위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선행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에 완전히 포섭되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0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하기 전으로 약 2주 전에 별도로 기소한 바, 이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소 자체와 공소유지는 모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공소기가 판결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모두 구성요구 해당성이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무죄 판결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긴 시간 시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애써주신 면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변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되나 재판부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 내 최고 규범인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하위 법률인 법원조직법 제46조 역시 대한민국 법관에게 매우 강력한 신분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 보장의 목적이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재판부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신분 보장은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했고,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헌정 체계가 법관에게 강력한 신분 보장을 부여한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외압이 있는 상황에서도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과 헌법의 요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특권의 이면에는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권력과 여론, 특별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헌법적 요청이 있고, 동시에 그 책임을 스스로 회피하지 말라는 엄중한 국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 인용하신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이란 결국 법관을 포함하여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는 역사적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가 자신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의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면 그 부담 전부가 결국에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가 만든 모든 서적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힌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오랜 세월 인류의 문명과 법, 윤리, 양심에 영향을 미쳐온 성경은 오래전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와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에스겔은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이러한 선지자의 사명에 따라 나팔을 불기 위하여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갈라디아서 역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든 국가든 하나의 공동체를 지키는 지도자는 각자 자기의 사명을 정직하게 감당할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권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법관에게 강력한 신무보장을 부여한 것은 법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라는 국민과 헌법의 요구에 충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중개와 공개가 원칙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소위 시국 사건입니다. 재판부께서 부디 일시적인 정치적 분위기, 유명 정치인들의 선동,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직 증거와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전히 법과 양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국민들이 법관에 대해 갖고 있는 국민들이 법관과 사법부에 갖고 있는 존경심 그리고 진정한 권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변호인은 따로 최후 변론 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지금 오늘자로 변론 요지서 최종, 그리고 또 변론 요지서 9페이지짜리, 그리고 PPT 자료가 냈는데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요건 제출로 가름하시고, 예, 그래 요건 제출로 가름하시고, 오늘 설명하신 건 또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내시겠습니까? 뭐 또 오늘 지금 PPT 자료는 계획은 없으시고요? 네, 별도로 출력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 출력 제출해 주시죠. 저희가 보기에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 그럼 최후 변론 마치신 거죠? 예, 그럼 피고인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최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 자리에서 마이크 조절해서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마이크도 조절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특검에서는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이 국방부 장관의 명예에 의거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공유되었다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두고 군사상 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검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준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은 군사비밀이 아닙니다. 군에서 군사비밀이라고 하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에 의해서 군사 비밀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군사 비밀은 관리기록부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등재된 모든 군사 비밀은 관리자, 책임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비밀로서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부대에서도 일부 군인들의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로 지정하거나 등재하여 관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출, 보직, 진급 등 군의 각종 인사명령조차도 군사비밀이 아닙니다. 하물며 소속도 없고 직책도 없고 군번조차 없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명단을 군사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검에서는 3급 비밀로 지정된 비상연락망을 근거로 그 안에 포함된 일부 명단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비밀의 기본 상식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비상연락망이 군사비밀인 것은 부대원 전체 인원의 계급 성명뿐만 아니라 소속, 직책, 연락처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면 그 부대의 편성, 편제는 물론 임무까지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전체 장군 명부는 비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편성, 편제는 물론 임무식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성의 진급, 인적 사항만 가지고는 우리 군의 편성, 편제, 임무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장성들의 진급자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장성 진급자 명단 공개 역시 군사 기밀 누설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은 계급 성명만 있어서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군에서는 최소한 소속과 직책, 군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급 성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인사 전문가조차 특정하기 어려웠던 계급 성명뿐인 명단을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군사 비밀로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특검의 주장 있는 것을 특검의 주장에 따라서 군사 비밀로 인정하고 그 유출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 군인들 그 누구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 기밀, 개인정보 누설 혐의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목숨 걸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만 보면서 주어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지 오웰은 1984 소설에서 절대 권력이 현재를 장악하면 과거의 기록과 과거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조작된 과거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지 오웰이 경고한 보편적 기만이 판치는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재 권력을 앞세운 특검은 2+2는 5라고 주장하며 2+2가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혁명적 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의 양심마저도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기에 허망하고 무리인 줄은 알지만 진실을 조작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는 독재 권력에게 작게나마 경종을 울리는
희망의 빛을 기대해 봅니다. 재판부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고인 최후 진술 마쳤고요. 예, 변론 종결합니다. 예,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이 아니라 서관 신설중법정 103호실에서 예,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결 선고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 서관 신설중법정 103호입니다. 예, 교도관님들 예, 이 법정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재판을 마치겠습니다.